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쪽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에 치러진 1회차 1과목 컴퓨터 일반 문제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 자만심은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만심은 버리고 뭘 챙기라? 자신감을 챙겨서 고고싱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신감에 가득 차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운드의 압축 및 복원과 관련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운드 파일의 종류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운드 파일 그러면 웨이브, 사람의 목소리라든가 효과음들을 저장하는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음악 파일 mp3, 그 다음에 전자악기의 표준, 미디,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RA, 리얼 오디오, 실시간 스트리밍 오디오 파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용어들, 물론 2017년 2회차 문제에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플렉이라든가 AIFF, H264 이런 것들은 웨이브 파일이죠. 음악 파일, 사운드 파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플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손실 압축 음원, 원 음원을 지우지 않고 파일만 압축의 용량을 줄이므로 원본 오디오와 비교할 때 음원이 손실되지 않다라는, 손실이 없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플렉입니다. 프리 로스레스 오디오 코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AIF, 이것도 개인용 컴퓨터와 기타 오디오 전자 장비용 오디오 파일 형식의 한 종류라는 거. 자, 음악 파일이라는 그 종류를 좀 기억시켜 주라는 겁니다. 17년 2회차에 출제되었던 문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H.264 이것은 동영상 기술이다. 자, 플렉이라든가 AIFF 이런 것들은 음원, 사운드 파일입니다. 사운드 파일. 자, H.264는 동영상 파일이다라고 파일의 형태를 좀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뭐 물론 플렉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뭐 앞에 그런 내용이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파일의 종류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과 같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 서로 뭔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통해 진행사항을 제어하는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됐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멀티미디어의 특징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통합, 텍스트를 기반으로 가죠. 텍스트를. 그 다음에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라고 해서 통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대용량이다 보니까 압축을 시키겠죠.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고, 자, 상호작용, 왔다 갔다,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또 비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멀티미디어의 특징이라고는 2번밖에 없습니다. 자, 비선형 컨텐츠 또는 하이퍼 미디어 컨텐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손가락 모양을 클릭하면 어디론가 뿅 점프하죠. 그런 걸 우리는 하이퍼 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 링크. 자,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기반 훈련을 사용하여 진행 상황을 제어한다. 자, 여기 있어요. 자, 1번, 2번. 1번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고 2번을 선택하면 이쪽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된다라는 게 비선형이다. 즉, 랜덤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형은 뭐예요? 그러면 차례로 진행된다. 영어 하면 우리는 영화를 계속 보고만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것을 선형이라고 합니다. 4D, 3D 말고 4D 영화 아시죠?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암호화 기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비밀키, 여기서는 비밀키라고 했습니다. 먼저 비밀키 암호화 방식과 자, 이중키 또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 둘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대칭키 암호화 방식 DS,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 RSA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자, 먼저
비밀키, 얘는 단일키입니다. 비밀이 암호가 하나라는 겁니다. 암호가 하나, 단일이다. 얘는 암호가 두 개다. 나는 두 개네. 아싸! RSA.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 나는 비밀키가 두 개나 된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인 경우와 두 개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그 하나인 경우죠. 예를 들어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로 구분을 합니다. 암호를 할 때 1, 2, 3, 4로 암호를 했습니다. 그럼 풀 때도 1, 2, 3, 4. 암호라는 건 만들 때, 복호화라는 건 암호를 풀 때, 이렇게 하나이니까 똑같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키, 대칭키,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대칭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중키, 여기서는 암호를 할 때 암호 키는 1, 2, 3, 4로 했습니다. 그러나 암호를 풀 때, 복호화할 때는 A, B, C, D로 풀어요. A, B, C, D로. 다르네요. 그래서 이중키, 서로 달라서 비대칭키라고 합니다. 나는 아싸, 두 개니까 하나쯤은 공개해줄게. 공개키라고도 합니다. 이중키. 자, 그래서 암호키는 공개하고 복호키는 비공개한다. 뭘 공개하고 뭘 비공개하는지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호키와 복호키가 서로 달라서 비대칭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암호키가 1단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들이 네이버, 구글 다음에 비밀키, 암호화 방식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암호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르죠. 그러나 비대칭키는 암호를 두 번 뚫고 가야 돼요. 물론 암호키는 공개를 하지만 복호키가 비공개되어서 2단계 과정을 거치므로 비대칭키는 암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나 암호가 더 어떤 게 좋아요? 2단계가 더 효율성이 좋겠죠. 자, 암호화 기법에서는 더 좋지만 아무튼 얘가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암호의 효과는 더 좋다. 자, 반면에 대칭키는 1단계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지만 암호에 대한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비밀키 암호화, 뭐죠? DS 방식. 문제에서는 DS 방식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의 기법에 안전성 키의 길이 및 키의 비밀성 유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암호화 복호화 사용되는 키는 동일한 암호다. 대칭이죠.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칭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얘는 단순하죠. 한 단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2단계.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인해 암호화 복호 속도가 느리다. 이 3번은 DS 방식이 아닌 RS 방식, RSA, 아싸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사용자가 증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관리할 키의 수가 많아진다. 자, 비밀 키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암호가 계속 많아지겠죠. 그래서 관리면에서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년, 16년, 18년 유사 출제 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라는 말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DDoS,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자, 무슨 말이냐?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여기저기, 자, 여기에 공격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 배치해놓고 동시에 이렇게 한 곳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 동시에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비가 되겠죠. 마비가 돼서 다른 동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DDoS라고 합니다. 자,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특정 사이트를 동시에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사이트가 마비되는 것들을 DDoS라고 한다.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의 대량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전송함으로써 서버의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행위를 DDoS 공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주변을 돌아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엿보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것을 우리는 스니핑이라고 한다. 스니핑도 16년, 18년 출제가 종종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스니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는 패킷을 엿보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변조하여 위장을 하는 거죠. 너 아는 사람이야 라고 위장을 해서 접근을 하는 방식.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눈속임, 스푸핑입니다. 스푸핑. 자, 그 다음에 키보드의 키 입력 시. 자, 사용자가 키보드로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된 내용들을 캐치가 뭐예요? 채가버리는 겁니다. 채가서 그 사용하여 아이디나 암호 정보를 빼내는 행위를 우리는 키로그라고 합니다.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가로채어 다른 컴퓨터 모니터에 그대로 뜨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물론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을 유출하는 키보드 스파이 행위 중에 하나이다. 키로그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에 맞는 답은, 디도스에 대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VoIP라고 되어 있습니다. VoIP, 보이스 IP. 보이스가 뭐예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자,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죠. 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보이스, 음성 전송 기술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원거리 통화 시 PSTN, 일반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보다는 요금이 높지만, 자, 우리가 전화로 국제전화, 원거리, 국제전화 걸면 비용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보이스 IP, VoIP,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음성 전송을 이용하면 요금이 저렴해집니다.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요금이 저렴해지고 일정 수준의 통화 품질이 보장된다라고 했는데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구축 비용과 요금이 저렴하나 사용자 간 회선을 독점하여 보장해주지 않으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런 말이죠. 트래픽이 많아지면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자, 요금은 싸지만 일정 수준의 통화 품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VoIP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음성 패킷 형태로 전송되고 복골텍사와 인터넷 폰으로 처음 소개되어 PC2PC, PC2폰, 폰2폰 형태로 발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대량의 데이터 안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기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신유형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자, 정보라는 데이터와 웨어하우스에 대한 창고의 합성어로 방대한 조직 내에서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하며 효율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위한 기초 제공하는. 자,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정보 창고라고 보시면 돼요. 정보 창고. 데이터가 모여있는 창고다. 아직 모여있기만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자,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이 자료들을 기초로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 창고. 데이터가 모여있는 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답은 2번인데, 자, 마이그레이션은 이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둘 다 바뀌는, 하드웨어가 바뀌고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하드웨어만 또는 소프트웨어만 바뀌기도 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둘 다 바뀌는 환경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윈도우 NT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운영체제를 옮기는 과정이나 반대로 유닉스에서 윈도우 NT 이런 식으로 환경이 바뀌는, 이주하는 것들을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가 다른 자격증에서도 가끔 보이는 용어인데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 정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2차적 정보를 메타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웨어하우스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자, 그 중에서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고 무수히 많은 창고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나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 자, 데이터 마이닝. 많은 데이터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유용한 상황 한계를 발견하여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내고 의사결정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는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을 뿐인데, 그러한 웨어하우스들 중에서 자, 어떤 패턴을 찾고 숨겨진 유용한 상황 한계를 발견해서 필요한 정보로 만들어주는 걸 마이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6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관련 기능으로 옳지 않은 거, 기능이 해당되지 않는 거, 14년, 16년 문제들에서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좀 특이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문제들이 14년, 16년 문제들이 좀 많이 보여요. 우리가 보통 한 3년치 정도면 18, 19, 20, 17, 18, 19, 20 이 3년치만 보는데 14, 15, 14년, 16년 이번 문제는 14년, 16년 문제들이 좀 다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 때는 14년 이후의 문제들, 14년부터 버전이 좀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14년 이후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이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 어디상에서? 통신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들을 규정한 걸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자, 그러면 이 프로토콜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흐름 제어, 원활하게, 빠르게, 무리 없이 흘러갈 수 있게끔 흐름을 제어하는 흐름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기화, 서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서로 맞추어야 되죠. 동기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또 에러 제어, 에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에러를 검출하는 기능까지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의 3가지 기능은 흐름 제어, 동기화, 에러 제어 기능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흐름 제어, 동기화, 에러 검출 이런 3가지가 있지만 4번째 기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년, 16년에 동일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8번 문제.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인 트레이서트 아웃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물론 도스에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서트,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입니다. 경로하면 우리가 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라우터. 가장 빠른 길, 가장 최적의 길을 찾아주는 라우터를 추적합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너가. 자, IP 주소, 목적지까지의 거치는 경로의 수, 각 구간에서의 데이터 왕복 속도,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막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잘 뚫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특정 사이트가 열리지 않을 때 해당 서버가 문제인지, 인터넷 망이 문제인지, 어디가 문제인지 그거를 추적하는 겁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릴 때도 어느 구간에서 정체가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명령어가 트레이서트 라우트, 최단 경로, 가장 빠른 경로를 찾아서 우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나 포트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어는 네스타트입니다. 네스타트. 활성 TCP 연결 상태라든가 컴퓨터의 수신 포트 정보, 이더넷 통계 등을 표시하는 명령이다. 자, 트레이서트는 위에 접속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트레이서트 www.naver.com 또는 트레이서트 IP 이 도메인 대신에 IP를 써서도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트레이서트 명령어가 아닌 네스타트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9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문제는 IP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IP. 자, IP는 숫자로 된 주소죠. 도메인 주소가 있습니다. 도메인 주소. 도메인 주소는 뭐예요? 문자 주소. www.naver.com 이 주소를 도메인 주소라고 하고 숫자로 된 주소를 IP라고 합니다. IP는 IPv4와 IPv6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IPv4는 0부터 255 사이에 각각의 숫자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자리를 뭘로 구분해요? 점으로 구분하고 하나당 자 8비트씩입니다. 8비트씩.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로 이루어져서 총 32비트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사용을 하죠. 자, 반면에 IPv6은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사용합니다. AC,
34 콜론, C9 콜론, D9 콜론. 여기는 근데 왜 비어있죠? 00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00인 경우 생략을 해서 콜론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00이 생략된 경우라고 봅니다. 자, 각 자리를 콜론으로 구분하고 하나당 16비트씩 사용합니다. 16비트씩 전체 8개입니다. 그래서 16 곱하기 8은 전체 128비트. 아까 여기는 8비트씩 4자리 32비트지만 얘는 128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진수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 IPv4는 A, B, C, D, E 클래스로 구분을 하지만 IPv6은 3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멀티, 애니, 유니. 이게 뭐래요? 라는 걸로 외우라는 겁니다. 뭐래요? 갑자기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뭐래요? 자, 그래서 IPv6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뭐래요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IPv6에 대한 설명이죠. 16비트씩 각각 8개로 총 128비트로 구현되고 16진수로 사용하죠. 16진수로 사용하고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을 이용한다. 주소는 뭐래요 방식을 사용하고 실시간 흐름 제어라든가 향상된 멀티미디어 기능 IPv4보다는 호환성도 좋고 여러가지 보안성도 좋고 여러가지 기능들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9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램. 우리는 프로그램은 크게 2가지 형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와 절차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차란 순서에 맞춰서 구조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객체는 우리가 앞에서 비선형, 랜덤 있었죠? 랜덤, 마음대로 갑니다. 마음대로. 자, 절차적 프로그램은 구조적 프로그램으로 순차적인 처리를 중요시 하는데 객체지향 언어는 반대로 순서를 중요시 하지 않습니다. C++, 자바 등이 있으며 상속성, 캡슐화, 추상화, 다형성 등 특징을 지원하며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 베이직은 절차적 프로그램입니다.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절차적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자, 그런데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그런데 인터프리터 방식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컴파일 과정을 거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에 대하여 절차적 프로그래밍의 장점, 절차적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절차적, 구조적 프로그램. 그래서 1번은 객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객체 지향은 주로 인터프리터 방식. 자, 인터프리터 방식은 대표적으로 베이직이 있고, 이 베이직은 절차적 프로그램에 해당됩니다. 자, 반면에 자바도 인터프리터 방식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라는 부분 때문에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자, 주로는 아닙니다. 주로 절차적 프로그램에서 이 인터프리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코드의 재사용과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맞는 내용이 되겠죠. 구조와 절차에 중점을 두고 이것도 절차적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의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아스키 코드는 표준 아스키와 확장 아스키 둘로 나누어집니다. 표준 아스키는 7비트입니다. 2의 7승에서 27이 아닙니다. 2의 7승은 128개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자, 확장 아스키는 한 비트가 더 추가가 돼서 2의 8승 256개의 문자를 표현합니다. 특수 문자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한 비트가 또 추가가 됩니다. 7비트에 플러스 1, 8비트에 플러스 1. 그러면 이 한 비트는 무엇을 하느냐? 패리티 비트. 이 추가되는 비트를 패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자, 주로 통신용에서 오류를 검출할 때 사용합니다. 아스키 코드가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통신용에서 1비트 추가하여 오류를 검출만 한다. 검출만 해요. 찾아서 어떻게 할까?
몰라요. 걔는 몰라요. 자, 그래서 페리티비티의 특징은 한 개의 오류를 검출만 한다. 오류 나왔네? 나보고 어쩔? 몰라요, 얘는. 그러면 해밍 코드는 그 오류를 찾아서 정정까지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스키 코드는 해밍 코드가 아닌 페리티비트를 사용한다라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일 때는 3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로 나눕니다. 물론, 확장이 되면 4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데이터 통신용으로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됩니다. 개인용. 자, 이 앱시딕이 있는데 앱시딕은 대형 컴퓨터에서 사용이 됩니다. 반면에 아스키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통신용으로 사용되고 2의 7승 표준 아스키. 말이 없으니까 표준 아스키입니다. 128개. 자, 말이 없으니까 3개의 존과 4개의 디지트 7비트짜리입니다. 자, 2개의 에러 검출 및 그것까지는 맞아 쳐요. 1비트의 에러 교정. 페리티비트는 교정을 못한다라고 그랬죠. 교정을 할 수 있는 건 only 해밍입니다. 그러나 아스키에는 해밍이 없어요. 자, 확장 아스키는 8비트 사용하여 다양한 문자, 128개의 문자를 더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 이게 여기서는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주기억 장치나 주변 장치들을 공유하여 신뢰성과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 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를 노리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로세서. 자, 여러 개니까 그럼 뭐예요? 멀티 프로세서. 자, 멀티 프로세싱. 다중 처리 시스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가 중요한 겁니다. 자, 2개 이상의 CPU, 2개 이상이니까 여러 개죠.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다중 처리, 영어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브날도 13년에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날, 이건 뭐예요? 시간을 분할한다, 그런 말입니다. 타임 쉐어링, 시간을 분할하는 겁니다. 하나의 CPU를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해요. 공동으로. 자, 여기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A, B, C, D, E 이렇게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시간 쓰면 얘네 몇 시간 기다려요? 얘는 총 5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이렇게 시간을 분할하면 이 사람은 5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00만분의 1초 또는 100만분의 1초, 그럼 1초 돌아갈 때도 계속 돌리는 거죠. 계속 1초 안에 자기한테 1000만 번이 옵니다. 1000만 번.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각 사용자들에게 CPU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일정 시간 동안 할당하여 마치 각자가 컴퓨터를 독점하는 것처럼 너무 빨리 돌려줘요. 계속 돌리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독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미세하게 분할해서 그런 걸 시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다중 프로그램이네요. 다중 프로그램. 여기는 다중 처리입니다. 뭔 차이예요? 여기는 처리, 프로세서가 다중이고 여기는 프로그램이 다중이고 여기는 하나의 CPU에 아까 여러 개의 CPU죠. 둘 이상의 CPU가 아니라 하나의 CPU에 뭐가 있어요?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2개죠. 그러니까 다중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듀플렉스가 있고 저 위에 보면 듀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듀플렉스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개의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평소에는 1개의 컴퓨터만 가동하다가 한쪽 컴퓨터가 고장나면 다른 컴퓨터가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듀플렉스 방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듀플렉스하고 비교되는 듀얼을 보겠습니다. 듀얼. 자, 듀얼과 듀플렉스. 자,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있어요. 자, A가 쭉 가다가 힘들면 B가 다시 이어갑니다. 또 힘들면 다시 A가 또 이어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듀플렉스. 이런 방식을 듀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듀얼은 둘이 갑니다. 둘이. 자, A라는 놈도 가고 B라는 놈도 갑니다. 같이 갑니다. 같이. 자, 처음부터 2개의 CPU가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며 그러다가 얘가 고장났어요. 고장났으면 네 혼자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 고쳐서 또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동시에 처리하는 걸 듀얼이라고 하고 상호 보완을 하지만, 자, 그런데 듀플렉스는 서로 엇갈려서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만일에 한쪽 컴퓨터가 정지하면 다른 컴퓨터는 계속 하는 방식이 듀얼이라는 거. 자, 분산 처리. 지역적으로 여러 개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지역적으로 분산을 해놓은 거죠. 작업을 분담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13년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각각 시스템 방식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CPU의 제어 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레지스터란 CPU 내에 임시 기억 장소를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지스터는 연산용과 제어용으로, 자, 제어용도 있고 연산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용인지 제어용인지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 문제에서는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레지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장치에 관련된 레지스터들만 우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도 합니다. 프로그램 계수기 또는 위치 계수기라고 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실행된 명령어의 개수를 계산한다. 여기 카운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개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계수기, 위치 계수기입니다. 위치.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한다.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게 프로그램 카운터. 즉, 개수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우선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자체를 기억합니다. 명령어. 얘는 뭐예요? 명령어의 번지를, 다음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IR은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을 기억합니다. 자, 그 외에 보호기, 부호가 있습니다. 부호기. 자, 부호기 또는 암호화, 인코더 다 같은 말들입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시키는 암호화, 기계어 형태로 바꾸는 암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라고도 합니다.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 2진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부호기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12진을 10진으로 명령을 해독하는 디코더, 해독기가 있습니다. 해독기. 자, 그 다음에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죠. 기억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거. MAR이라고 합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 레지스터. 자, 이런 제어장치의 레지스터들이 있다라는 거. 현재는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째. 다음 중 프린터에서 출력할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거나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파일의 해상도를 조절하는 단위, 해상도의 단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해상도의 단위는 4번 도트 퍼 인치, 1인치에 표시할 수 있는 점의 수, 해상도의 단위입니다. 점이 얼마나 많이 찍히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자, 점이 잘 안 찍히는데, 자, 이 가와, 자, 이렇게 점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점이 많으면 가짜가 더 잘 보이겠죠. 자, 이렇게. 자, 이게 점이 더 많죠. 이 기억자보다는. 그래서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선명해진다. 해상도의 단위 DPI. 자, CPS는 캐릭터 퍼 세컨으로 초당 인쇄되는 문자 수, 인쇄 속도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ppm도 분당, 얘는 초당 인쇄되는 문자 수죠. 분당 인쇄되는 페이지 수. 자, 레이저 프린트의 인쇄 속도 단위인데 속도가 가장 빠른 겁니다. 자, 인쇄 속도 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BPS는 전송 속도, 우리가 인터넷 속도 있죠.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도의 단위는 4번의 DPI가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베이직은 뭐예요? 기본, 인풋, 입력, 아웃풋, 출력. 기본적으로 키보드로 입력하고 모니터나 프린터로 출력되는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 말입니다. 자, 밑에 참고 정리해서
바이오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적으로 입력과 출력을 관장하는 시스템이다. 메모리, 디스크, 모니터와 같은 주변 기기 사이의 정보 전송을 관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스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이 바이오스를 우리는 롬 바이오스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그램으로서 어디에 들어있다? 롬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롬 바이오스라고 부르며 주변 기기 초기화 자체 진단이란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파워 온 전기를 넣으면 셀프 스스로 자가 진단, 자체 진단을 하는 그런 루틴도 롬 바이오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펌웨어라는 것입니다. 펌웨어. 자, 우리가 롬 그러면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하는 겁니다. 읽기만. 자, 그런데 이 롬 중에서 특수한 롬들이 있습니다. EPROM이라는 게 있어요. 또 EEPROM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롬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그런데 EPROM은 지워져요. EEPROM도 지워져요. 어떻게? EPROM은 자외선을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EPROM은 전기를 이용해서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EPROM은 플래시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SD카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 있죠. 이런 형태로 이 EPROM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특수한 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펌웨어라고 그래요. 펌웨어. 롬에 저장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바이오스라든가 포스트. 자, 그래서 우리는 롬 그러면 읽기 전용 메모리지만 EPROM과 EEPROM 같은 특수 롬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펌웨어라고 하고 그런 거 안에는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 바이오스라든가 포스트 등이 있다. 자, 다 연결된 단어들입니다. 다 연결된 단어. 바이오스, 아까, 자, 롬에 저장되어 있다고 그랬죠. EPROM,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우는 EPROM, 플래시 메모리, 여기 있죠. EEPROM 등에 저장되어 있다. 자, 컴퓨터 전원을 켜면 자동으로 가장 먼저 기동되며,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하드웨어 등의 이상 유무를 자체 진단, 아까 있었죠. 자체 진단, 포스트,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CMOS, 자, 그 바이오스에는 아까 읽기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수정해서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CMOS 공간, CMOS 셋업. 우리가 뭐 CMOS 셋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날짜, 시간, 부팅 순서 등 일부 바이오스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 CMOS를 잘못 건드리면 또 컴퓨터가 안 켜질 수도, 부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스, CMOS, 펌웨어, 뭐 자가진단, 자체진단, 포스트 이런 것들이 다 롬과 연결된 거, 펌웨어 다 롬과 연결된 용어들이라는 거. 자, 네 번째,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하여 가상 메모리 페이징 파일 크기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캐시 메모리를 이용하죠. 캐시 메모리. 자, 그러면 바이오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여기만 봐도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한 가상 메모리는 속도 문제가 아닙니다. 용량 문제입니다. 용량. 주기억의 용량을 확대할 목적으로 가상 메모리를 씁니다. 자, 이 가상 메모리는 페이징과 세그먼트 기법으로 나누어지는데, 페이징은 크기를 고정화시켜서 딱딱딱 나눠주는 건데, 세그먼트는 길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건 컸다, 어떤 건 작았다, 이렇게 세그먼트 방식으로 이용하여 주기억 공간을 확대하는 데 쓰는 건 가상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메모리가 캐시 메모리다. 자, 따라서 4번이 뭐 관련도 없을 뿐더러 설명도 서로 틀린 거죠. 속도와 용량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4번이 바이오스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도체를 이용한 컴퓨터 보조기억 장치로 크기가 작고 충격에 강하며 소음 발생이 없는 대용량 저장 장치. 과거에는 우리가 HDD, 과거도 아니죠. 현재도 HDD,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HDD에 비해 SSD가 외부의 충격에 강하며 열이 적어요.
소음도 좋고 디스크가 아닌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형태입니다. 반도체 형태. 초고속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으므로 배드 섹터, 불량 섹터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다는 차세대 보조기억 장치 SSD가 있다라는 거. 자, SSD 16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시스템 구성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에 프로그램 및 검색 실행해서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말입니다. MS 컴피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MS 컴피그. 자, 이렇게 MS 컴피그를 치면 시스템 구성 이미지처럼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일반, 부팅, 서비스, 시작 프로그램, 도구 각각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부터 한번 보면 윈도우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식별하도록 도와주는 고급 도구이다. 자, 그럼 어떻게 도와주느냐? 3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하나씩 공용 서비스, 또 여기 보면 시작 프로그램을 여기서 하나씩 끄고 또 하나씩 끄면서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끈 상태에서 윈도우즈를 재시작한 후 다시 켤 때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서비스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1번, 3번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작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에 보면 정상 모드, 진단 모드, 선택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시작 모드 선택에서 자, 여기 시작 모드 선택 있죠? 시작 모드 선택에서 선택 모드는 여기 있습니다. 선택 모드는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하는 데 유용한 건 진단 모드입니다. 진단 모드. 즉 시작 모드에서 선택 모드는이 아니라 여기에 이 부분이 자, 선택 모드는이 아니라 자, 뭐라고? 진단 모드는 그래야 되겠죠. 기본 장치 및 서비스로만 윈도우즈를 시작하여 발생된 문제를 진단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선택 모드가 아니라 뭐라고? 진단 모드는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에 MS 컴피그를 한번 넣어서 자, MS 컴피그를 넣고 자, 부팅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팅. 자, 부팅 옵션 중 안전 부팅이라고 있습니다. 안전 부팅의 최소 설치를 선택하면 중요한 시스템 서비스만 실행되는 안전 모드로 윈도우를 시작하며 이때 네트워크,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네 번째 자, 항목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이걸 켜놓고 컴퓨터를 켜면 안전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끄고 해야 됩니다. 끄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자,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지금 시작하면 큰일 나겠죠. 자,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틀린 내용이 된다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윈도우즈의 폴더 옵션 창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폴더 옵션 탐색기를 먼저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서 도구 메뉴에 가면 폴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폴더 옵션에는 일반 탭 한번 클릭해서 열 수 있는 거 또는 같은 창에서 새 창에서 또는 보기 메뉴 검색부터 갈까요? 검색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검색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색인 사용 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 특히 보기에 보면 자, 뭐 보호된 파일 숨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호된 파일 숨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확장명 숨기기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도구 폴더 옵션과 별개로 구성해 보시면 레이아웃에서 자, 메뉴 요 위에 메뉴 있죠. 그 다음에 세부 정보창 자, 미리 보기 창 해볼까요? 여기 미리 보기 창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창. 자,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메뉴 모음, 세부 정보창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리 보기 창 여기겠죠. 여기가 세부 정보창. 그 다음에 탐색창. 밑에가 세부 정보창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 다음에 여기 탐색창.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구성의 레이아웃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에 1번
18번에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거.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창 여기 있었죠. 세부, 미리 보기, 탐색 이런 건 구성의 레이아웃 메뉴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에 폴더 옵션에는 숨긴 파일 폴더 표시 여부. 자, 그 다음에 검색에서 이런 인덱스 사용 안함, 색인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확장명에 대한 숨기기, 보기 탭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18번에 2, 3, 4번은 도구, 탐색기 도구의 폴더 옵션에 대한 내용이고 1번은 구성의 레이아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째 문제. 윈도우즈의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보면 윈도우즈 백업은 컴퓨터. 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가볼게요, 한번. 자,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봅니다. 속성에 들어가면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백업이 있습니다. 또 C뿐만 아니라 D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고 도구에 가면 검사, 조각 모음, 백업이 있습니다. 이 백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즈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이다. 자, 윈도우즈 백업 C나 D 드라이브 속성에 들어가서 도구를 사용하면 백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백업을. 그런데 여기서 백업은 시스템 폴더나 파일 백업, 시스템 폴더나 파일입니다. 시스템 폴더, 시스템 파일 그런 말입니다. 시스템 폴더나 시스템 파일 백업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을 복사본, 백업하는 기능이라는 거. 자, 그래서 4번에 보면 시스템 폴더나 시스템 파일을 백업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윈도우즈 백업의 경우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도구에서 백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용자의 데이터 파일이라는 거. 특정한 날짜나 시간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백업을 할 수 있고 확장자는 BKF이고 백업된 파일을 복원할 때는 복원 위치, C에다가 풀지, D다 풀지 이런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선택한 폴더의 시스템 폴더나 시스템 파일을 백업은 어디에서 하느냐? 자, 컴퓨터 속성에서 시스템 보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컴퓨터 있어요. 컴퓨터 속성에 들어가서 자, 시스템 보호가 있습니다. 시스템 보호. 시스템 보호에 가서 여기서 여기 자, 복원 지점이 있습니다. 시스템 복원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복원을 삭제하고 복원 지점을 만들고 자, 이 복원 및 이 복원이 여기가 시스템 복원이 시스템 폴더나 시스템 파일에 대한 복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 백업은 시스템 폴더나 파일에 대해서 백업을 할 수가 없다. 4번이 틀린 내용이고 이 문제는 신유형으로 좀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폴더 또는 파일은 컴퓨터 속성 시스템 보호에 시스템 복원을 이용하여 복원 지점을 만들거나 복원을 할 수가 있다. 시스템 복원, 컴퓨터의 시스템 파일을 이전 시점으로 복원하며 전자메일, 문서, 사진과 같은 개인 파일의 영향을, 개인 파일은 아까 여기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자, 개인 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 변경 내용 실행을 취소할 수 있다. 이전 날짜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라스트 20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윈도우즈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작업 표시줄은 맨 아래에 있는 거죠. 자, 이런 거 우선 닫아보겠습니다. 자, 맨 아래에 있는 거. 자, 마우스를 올리면 작업 표시줄이 사라지죠. 다시 마우스를 내리면 작업 표시줄이 나타납니다. 또 작업 표시줄은 이렇게 화면의 2분의 1까지 변경이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줄이고 다시 위로도 올리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아까 숨김 여부. 자, 아까 우리가 마우스를 올리면 숨겨지고 마우스를 내리면 다시 나타나지죠. 속성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보면 작업 표시줄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작업 표시줄을 작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잠금을 하면 우리가 작업 표시줄을 위로 아래로 좌우 또 크기를 2분의 1까지 변경할 수 있었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잠궈버리는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에 대한 기능들을 살펴봤고, 자, 숨길 건지 이런 것들을 가능합니다.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할지 크기를 변경하거나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 있다. 단 잠금이 되면
잠금이 되면 1번 항목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여기 시작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시작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상자. 검색 상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작업 표시줄에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런 시작 단추를 숨길 수가 있나요? 표시 여부. 표시 여부라는 건 숨길 건지 표시할 건지 그런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색 상자를 막 숨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작업 보기 단추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몇 번?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2월 29일에 치러진 2020년 1회차 1과목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2과목 엑셀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2과목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자신감 챙겨서 2과목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